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오늘 국회가 아주 뜨겁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오늘 하루에 국회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에는요, 언론기관, 방송사들에 대한 기관보고 받는 날인데요. 여기에 출석하기로 했던 MBC가 갑자기 하루 전에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MBC는 증인 명단과 사장 인사말까지 미리 국회에 보내놓은 상태였는데요. 갑자기 나오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세월호 사고 국면에서 노출된 우리 언론, 특히 방송, MBC의 문제 엄청났죠.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소명해야 될 방송국이 국정조사에 불참하다니 유가족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요, 야당 의원들 등 뒤에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질의서를 몰래 촬영하다가 박지원 의원 등에게 적발이 되었다는데요. 이런 자리에서까지 야당 의원 사찰하는 국정원 할 일 정말 많네요. 이 와중에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했는데요.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사 이루어져야 하고 원인 규명도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 중에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최선 다하겠다는 김기춘 실장의 말 믿어지시나요? 같은 날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풍경들을 보고 있노라면 김기춘 실장의 최선, 저는 영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마도 김기춘 실장이 다한다는 그 최선은 아마 국민이 아닌 다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프닝이 너무 길어졌죠. 7월 7일 김선의 시사돌직구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딱딱 짚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님 연결해서 손병관의 중요한 이야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 기자님 코너에 우리 시그널 음악도 생겼어요. 마음에 드세요? 좀 부담스러워요. 네, 음악도 생긴 만큼. 예, 누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니죠? 만들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이란다. 일부러 이렇게 멋진 음악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역시 그 재보선 공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보선 후보 등록이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진행이 될 텐데 좀 현재까지도 좀 혼전양상이에요. 어떻게 좀 이렇게 각 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15곳에서 재보선 치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굉장히 후보 공천 작업이 더디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 15곳 중에서 새누리당이 지금 확정한 곳이 9곳이에요. 9곳. 네. 예. 새정치연합 4곳입니다. 겨우. 예. 아니, 선거가 무슨 9월 달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730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참 더디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죠? 문제는 이제 지금 이 경선 지역을 합친 건데, 네. 경선하는 지역 한 4군데를 하더라도 7군데 정도가 지금 계속 유보로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4년 전에 또 재보선이 있었잖아요. 지방선거 끝나고요. 그때랑 비교해 보면은 좀 그림이 좀 확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년 전에 8곳을 치렀는데 이 후보 등록 한 이맘때까지 이 새정치연합, 그러니까 구민주당이죠. 네. 후보 정해진 곳이 6곳이었어요. 그랬나요? 예, 그래도 또 이곳은 같은 경우는 한 곳은 후보를 낼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이고, 이 은평을에 이제 장상 후보 공천을 놓고 약간 지금 최고위원이 된 이제 신경미 의원을 공천하는 거 가지고 약간 좀 분란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곳 정도만 이제 골 아픈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광산을, 동작을, 수원, 세곳, 충주까지 지금 한 6곳, 7곳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는 좀 이
본선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후보별 경쟁력이에요.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좀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런 것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충분히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후보들을 미리 알리고 좀 선거 분위기를 좀 붐업을 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공천 작업도 지연되고 뭐 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 새정치연합 쪽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새정치연합의 그 동작을 그리고 광주 광산이죠. 광산을 이 전략공천 파문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는 있나요? 예, 먼저 얘기를 아무래도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부터 풀어야겠죠. 네. 지금 동작을이냐 광산이냐 이 갈림길에 계시는 이분이 지난주에 좀 전략공천을 받을 거냐는 제안을 받고 나서는 한 4, 5일 동안 굉장히 지금 침묵을 해왔는데. 그랬죠. 들리는 얘기로는 일단 광주 쪽에 짐을 싸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광주에 풀었던 짐을 싸고 계신다. 예. 네. 뭐 지금 경우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아실 만한 그런 좀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공천을 거부하거나 광산을 해서 출마하겠다고 할 경우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 어그러진다는 거죠. 본인의 어떤 정책 운명도 그렇지만은 뭐 그동안 보셨던 어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문제, 당 지도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단은 본인이 일단 동작을에 출마를 하는 대신에 좀 오랜 직이었던 이제 호동준 위원장을 이게 좀 양해를 받는다. 좀 네. 그런 거를 좀 아주 강한 뭔가 이벤트 내지 세레모니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하, 세레모니.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호동준 전 위원장 측에서는 지역위원장이죠, 동작을에. 뭐, 네. 10여 년 동안 이제 뭐 지역 활동을 해왔고, 그동안 계속 몇 번이나 이제 전략공천이 동작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밀려서 출마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회가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아고라 서명도 뭐 허동준 살리기 서명 뭐 그런 것도 받고 있는 모양이고 이 반발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어떤 세레모니로 정리가 될까요? 좀 힌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들은 거 있으시면? 글쎄요. 뭐 삼보일배가 될 수도 있고. 삼보일배. 아. 뭐 제발. 예, 정말로 이제 오랜 직위에 사실 이 기동민 전 부시장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동작을 해서 이제 허동준 위원장이 조직을 좀 온전히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더구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좀 야당의 이제 대안으로 좀 구상을 해왔던 진보정당 두 군데 후보들이 다 내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죠. 지금 노회찬 정의당에서 네, 이제 노회찬 후보가 예. 네, 노동당에서 김종철 후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네. 야권 후보가 좀 어찌됐건 좀 난립을 하는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좀 지지를 모으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 기동민 씨를 광산을이 아니라 동작을을 전략공천했을까? 네, 맞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좀 거기를 좀 설명할 수 있는 퍼즐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일단은 이 기동민 전략공천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보다는 좀 김한길 대표의 의중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다. 굉장히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뭐 김한길 대표님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정책 해석일 수도 있지만은 이 뭐 정동영 천정배란 중진이라든가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 이제 금태섭 대변인은 셋을 한꺼번에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좀 덕지적소의 어떤 카드가 아닌가 그렇게 아하. 했는데 당에 있는 핵심 관계자의 얘기는 그래요. 왜 기동민이냐? 이 지방선거 때 보니까 당 지지율은 굉장히 좀 인기가 없는데 네. 이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안희정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같은 경우 보면은 결국 사람을 보고 그 당에다가 표를 주더라.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서울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다시 보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동작을 박원순 후광 효과로 가져가려는 김한길 대표의 뭐 어떤 카드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이 문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포지셔닝해야 되냐인데 일단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수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이 금태섭 대변인이 대변인직을 사퇴를 하고 이 사퇴를 했다는 게 단순하게 당직을 사퇴했다는 게 아니라 당에서 이 안철수 대표가 같이 들어온 당에서 자기 할 일을 이제 찾지 못하고 그냥 수수방관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안 대표가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해가지고 오늘 뭐 한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었지만은 네, 제2모일보 네, 뭐 그 매체에서 이번에는 공천시장 사람들 다시 챙기겠다,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게요. 저는 뭐 언론 매체가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보도를 좀 할 수도 있지만은 아주 막 아무 전혀 아닌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한 어떤 왜곡이라든가 거짓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러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반영할 보도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네. 그런데 뭐 이 안철수 대표가 뭐 김한길 대표의 그런 뭐 중진들을 정리하면서 이 동작을 박원순 후광 효과로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 손쳐도 그 결과로다가 뭐 자신의 대변인 격으로 2년 넘게 활동을 했던 금태섭 전 대변인이 낙마했고요. 뭐 김포에 출사표를 던졌던 이수봉 전 보좌관 같은 경우도 공천을 받지 못했고요. 광산을에 또 이제 출마하려고 했던 김근우 씨 같은 경우도 다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이 줄줄이 이번에 공천을 다 받지 못했어요. 이것들을 이제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이게 다시 뭐 공천 신청해서 한번 다시 챙기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대표 말을 놓고 뭐 오늘 보도를 놓고 이게 평소에 안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당직자들이 있었는데 네. 어제 이제 김포 경선을 둘러싼 이제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는 이제 이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포함해서 이제 2명의 경선이었는데 이제 후보들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하니까 이거를 경선 폭을 이제 5명으로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안에 이제 이수봉 전 보좌관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나름대로 안철수 대표가 뒤늦게라도 이제 좀 측근들을 좀 섭섭하지 않게 공정한 경선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로부터 또 몇 시간 후에 또 이수봉 전 보좌관이 또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후보를 좀 챙기려면 챙기든가 아니면은 좀 나는 이제 선당 후사로 간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좀 이런 것들을 던질 수 있는 어떤 시기를 타이밍은 좀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생긴 어떤 해프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좀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식으로 가가지고 과연 결국에 정치라는 게 세력인데 좀 온전하게 자신의 어떤 대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당에서 계속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암호를 들이우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게요. 그 금태섭 대변인이 대변인직을 사퇴한 것도 그냥 직을 던진 차원이 아니라 안 대표와의 어떤 결별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수원은 지금 이제 을, 병, 정 세 곳이 지금 다 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원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손학규 고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중진들이 쫙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아직 수원에 대해서도 딱히 정해진 얘기가 없어요. 예, 뭐 역시나 키가 되는 건 이제 손학규 상임 고문인데, 네. 뭐 손학규 상임 고문을 이제 뭐 김한길 대표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뭐 요청을 했다. 뭐 사실 처음도 아니죠.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화성을 재보선 때도 마찬가지 요청했는데 그때 이제 손 고문이 이제 이걸 거절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다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손학규 고문 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 이제 정적인 타이밍으로 보면은 좀 중요한 선택이라든가 발표 같은 것들을 일요일날 많이 하거든요. 아하, 네. 근데 어제 이거를 지나쳤어요. 그걸 보면은 이거 뭔가 좀 안 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들 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왜 그렇게 보냐면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당에서 원래 그림 같은 경우는 김 전 지사를 좀 중요하게 놓고 여기 동작으로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짜지 않고 뭐 김문수 전 지사는 새누리당에서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김 전 지사 쪽에서 굉장히 섭섭했다고 하거든요. 좀 그런 비슷한 그림 같은 것들이 좀 손학규 고문 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만약에 손학규 고문이 최종적으로 어떤 불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이 공천 탄도가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네요. 참 이게 수원이 또 중요한 지역이라서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나 봐요. 이번 그 새정치연합 공천 좀 이렇게 많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새누리당 공천에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뭐 이제 당 지도부에 갖은 읍소와 협박과 뭐 집에까지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요지부동 꼼짝 않고 있고, 뭐 나경원 전 의원을 뭐 동작에다가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임태희 전 실장을 뭐 경기도 쪽에 수원 쪽에 보낸다. 심지어 또 전 국세청장이죠. 뭐 그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림 로비인가? 뭐 아무튼 한상규 전 국세청장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저쪽도 상당히 바쁜 것 같은데 새누리당 공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후보가 결정이 안 된 지역이 이제 동작을 담양 정도입니다. 네. 그나마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 후보를 낼 곳 사람들이 다 정해져 가지고 지금 한 6군데 정도만 이제 하면 되는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계파 간의 어떤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데 좀 오랫동안 이제 정치를 안 하다가 이제 복귀해가지고 뛰어야 될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좀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과 뭐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같은 경우 이제 문제인데, 임태희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정에서 출마를 받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당 공천 심사위원회 쪽에서 나이 전 의원이 어디를 희망했는데 거기는 뭐 텃밭이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아니라도 뭐 지역 도처형 후보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동작을 같은 경우 원래 김문수를 상정해 놓고 갔다가 김문수 전 지사가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좀 나경원 전 의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상황 속에서 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또 뭐 한상률 전 청장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이제 무죄를 받고 좀 법적으로 이제 면죄를 받은 부분이 있지만은 좀 이분의 어떤 국세청장 시절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이 한상률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도당의 문제인데 도당 내에서도 좀 이분을 밀려는 쪽이 있고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명분상 맞지 않다면서 좀 비토하는 세력이 있고 좀 그런 속에서 지금 아직까지 알력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기자님,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광주 광산을에 그 권은희 전 과장 공천 문제가 계속 그 새정치연합 측에서 제기가 됐었고,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권은희 과장도 뭐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뭐 철회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뭐 사실 뭐 권은희와 함께하는 뭐 시민행동이라고 권은희 전 수석과장을 출마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광산을에 권은희 씨가 출마를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식의 오퍼가 들어왔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에서도 좀 다른 연구가 이제 광주에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어떤 가족이라든가 친척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권은희 전 과장을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되면은 당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선이 돼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문제가 만약 기동민 전 시장이 이제 광산을에서 이제 떠난다고 하더라도 현정배 전 장관이 지금 무소속이라도 출마를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이 당의 새정치연합의 간판으로 이제 권은희 대 천정배로 만약 붙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어떤 사실 이제 정치를 아마 정말 전혀 못 해보고 이제 공무원을 하셨던 분인데 과연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속성을 해가지고 이제 과연 승리를 따낼 수 있겠는가, 그런 확신이라든가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뭘 하겠다는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단기간 이제 좀 숙성이 될 것인가, 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기류를 봐가지고는 좀 권 전 과장이 마음을 돌리기가 아주 극적인 좀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뭐 천정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광주에 굉장히 그동안
뭐 광주에다 법무법인도 내고 공을 들였는데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시장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윤장현 후보가 등장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윤장현 후보 지원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산을의 후보로 인정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억울함 뭐 이런 감정을 갖고 뭐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뭐 다 얽혀 있네요. 뭐 동작을 천정배 권은희 뭐 이렇게 어느 한쪽이 풀리지 않으면은 뭐 권은희 과장도 결정하기가 힘든 뭐 상황이 되었는데요. 인사청문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사청문회하고 세월호 국정조사하고 뭐 기관 보고들 다 오늘 세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있는 중요한 날인데 이번 주가 계속 이제 일정이 이렇게 있어요. 국회 일정이. 예. 네. 뭐 내일은 이제 장관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최경환, 정종섭, 이기권, 김희정 후보. 모레는 지금 야당에서 제일 어떤 퇴진해야 되는 핵심적인 키로 생각하는 이제 김용수 교육장관. 네. 그리고 이제 또 그것과 또 투트랙으로 지금 세월호 국정조사도 하고 있죠. 그렇죠. 법무부 경찰청 국정 그 기관 보고가 있고요. 목요일날 이제 정성근 문화장관과 이제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이제 세월호 사건 기관 보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평상시가 아니라 이 7월 말에 있는 730 이제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야당 같은 경우, 최소한 이 중에서, 김명수 후보자 보면서 이제, 한 2-3명을 찍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지금 국회 상황도 어수선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관심들이 좀 모으기가 좀 쉽은 지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에 참 그 아주 중요한 뭐 세월호 국정조사 비롯해서 인사청문회들이 빽빽하게 이번 주에 이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많이 지켜봐 주시고 국회 방송으로 다 이제 거의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송 기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가족의 간절한 염원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한 채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제자와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지난 6월 19일에 전교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법의 노조 판결이 있었죠. 그 후에 교사 선언 비롯해서 전교조 소속 교사 1,500여 명이 조퇴투쟁 등을 하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정부와 전교조를 둘러싼 쟁점들, 그리고 우리 교육이 결국 나아갈 방향 또 어떤 것인지 오늘 시사돌직구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하병수 대변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고생이 많으세요. 하병수 대변인님으로 검색을 해보면 참 인터뷰, 방송 많이 나오시고 참 그 전교조 입장을 대변하시느라 여러모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스케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전화 받는 일이 주로 하루에 전화. 대부분 일과를 보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긴급 논평이나 성명서가 나가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교조가 얼마나 열악하냐면 대변인실에 이제 저 혼자
아, 그럼 다른 뭐 대변인실에 상근하신 다른 없습니다. 분들 안 계세요? 그러면은 논평문도 쓰시고 방송 인터뷰 뭐 전화 이런 거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과 중에 이제 전화 받느라고 네. 대부분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글 쓰고 뭐 기자회견 준비하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벅찹니다. 근데 뭐 전에 써놓은 거 좀 이렇게 울거먹기도 하고. 울거먹기 좋죠. 네. 정말 힘들면 전화기 누구한테 좀 줘서 성명서 30분 뒤에 나가니까 기다리라고 이렇게 좀 안내하고 그렇게 좀 땜빵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뭐 포털 뉴스에 자꾸 이렇게 전교조 언급이 되면서 뭐 전교조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아주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내용을 아실 텐데 이 전교조 법외노조는 무슨 얘기인지 왜 선생님들이 조퇴를 하고 거리에 나섰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이 사태가 촉발되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이제 계속 쌓아 올려졌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이명박 정부로 올라가면서. 그렇죠. 근데 뒷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우리 청취자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이 사건의 경과 어떻게 된 것이고 왜 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발달은 2010년. 네. 이제 소위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데. 네. 그 2010년도에 홈페이지에 전교조 규약 내용을 아마 고용노동부가 봤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보게 된 계기는 고용노동부 측의 얘기에 들으면 그 우익단체가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해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법이 돼 있는데 전교조 규약에 그런 게 있다. 또 깨알같이 그걸 보시고 누가 신고를. 요즘 뭐 전문적인 그런 소위 이제 전교조 추방운동본부 뭐 이런 걸 결성을 해서 직업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많이 그런 단체들이 많이 키워졌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뭐 그걸 이제 홈페이지에 규약은 공개돼 있으니까 보니까 뭐 실제 있었고, 근데 뭐 노조에서 해직자가 발생하고 그걸 품에 안고 있는 거는 뭐 모든 노조의 공통점인데 고민을 했겠죠. 고용노동부가 이거를 건들 건지가 말 건가. 그래서 건들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규약, 해고자를 조합원이 인정하는 규약을 좀 고쳐라라는 시정 명령을 2번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따를 수 없었겠죠. 그러면 다른 노조에서도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다 이렇게 안고 가시는 건가요? 뭐 정상적인 노조라면요. 정상적인 노조. 어영 노조 아닌 이상은 뭐 사용자에서 해고 당했는데. 그런데 왜 하필 전교조만 딱 찍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건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B 때도 뭐 전교조가 뭐 제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소위 이제 자사고 뭐 도입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고 뭐 수많은 그런 과정이 있었고.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뭐 전교조가 눈의 가시처럼 생각되었던 역사들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고요. 근데 저희들이 따르지 않아서 이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규약을 안 바꾸면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등법원에서 저도 소송을 냈는데 이제 100만 원 확정이 됐고 대법원에서는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규약을 안 바꾸면 벌금을 내도록 지금 법으로 돼 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즉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는 완전히 처벌의 강도를 달리해요.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뭐 그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소위 작년 중반에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서면서 이걸 갖고 전교조 설립 취소까지 연결을 시킨 거죠. 해고자를 내치지 않으면 이제 벌금형이 아니라 사실 법인 살인격에 해당하는 노조 설립 취소를 시키겠다라고 나선 게 지금까지 경과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참 이제 열심히 정부와 어떻게 보면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부와 뭐 싸움을 벌이고 계신데 이게 참 좀 쌓아왔던 몇 년 전부터 2010년부터 이제 계속 누적되었던 문제가 이제 김기춘 실장이 등장하면서 전교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정권이 좀 찍어내리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의 하나로서 이제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졌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근데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개인 역사에서 또 전교조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사에서 전교조가요? 어떤 게 있죠?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영남대 이사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사학. 그래서 한때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 역할을 했었던 시절에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사립학교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아주 격렬하게 했었죠. 반대하셨죠. 그래서 그때.
대통령 역사상 지금 집권 여당이 가장 긴 장애투쟁을 그 당시 이제 사학법 개정 반대 장애투쟁을 이끌었던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네. 그 당시 핵심적인 구호 내용이 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일단 전교조가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이 되면 사학을 전교조 조합원들이 장악한다. 이러한 이제 플랜카드와 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했었고요. 저 기억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촛불 시위도 하셨어요. 예. 예.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이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이제 박근혜 의원께서 막 코트 같은 거 입고 추운데 촛불 시위 하시면서 이렇게 띠두르고 예, 그 모습 기억납니다. 전교조 극단적으로 해충에 비유하면서 뭐 해충 한 마리가 온 산을 붉게 물들고 있다. 뭐 이러한 어쨌든 여러 가지 표현들 전교조를 놓고 표현을 했었던 거고. 근데 내용은 별거 없거든요. 그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자체도 약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이제 축소가 되었잖아요. 예, 뭐 개방이사제. 네. 뭐 어쨌든 족벌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의 뭐 개방이사제를 도입한다든가 뭐 그런 정도였는데 뭐 결과적으로 개정됐다가 그런 장애투쟁의 결과 다시 이제 원상 복귀됐던 과정을 밟았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는 전교조 하면 그 당시에 뭐 그러한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 뒤에도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소위 이제 역사관 박근혜 대통령 역사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사실 저희들은 뭐 노골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대립됐던 게 바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 네. 어쨌든 정부는 최대한 이 교과서가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고 그 현 대통령의 어떤 역사관과 뭐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오류가 뭐 2,000건 가까이 됐지만 어떻게든 이걸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네. 어쨌든 뭐 전교조 선생님들만의 노력은 아니죠. 굉장히 역사학회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알려냈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이 부분이 채택되지 않도록 선생님들과 뭐 토론도 하고 협의도 많이 했었어요. 결과는 뭐 채택률 0으로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죠. 예. 그렇죠. 뭐 이런 악감정들이 계속 쌓였던 거죠. 그러면서 뭐 해직교사 9명을 뭐 문제 삼았겠습니까? 전교조 자체를 문제 삼고 싶었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빌미를 잡은 거네요. 그 빌미를 갖고 결국 노조 설립 취소까지 이어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례의 교사 선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조퇴투쟁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투쟁에 대해서 그 전교조 내부적으로 선생님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뭐 전교조 속력투쟁. 속력투쟁요? 그리고 뭐 교사 선언에서 뭐 법인노조 선고 받더니 이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악감정 갖고 하는 거다. 뭐 네. 이렇게 외부적으로 비난을 또 하는 일부 보수 언론들의 공격이 좀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심하게 많이 하진 않아요. 뭐냐면 이 정도 조직이 15년 만에 뭐 법 밖으로 내치는 상황이라면 전 세계에 있는 일반 노조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을 동일하게 당했다는 건 장기 파업의 거리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 파업권이 세계 보편적으로 교원 노조라고 해서 뭐 일반 노조와 다르게 파업권이 보장이 안 돼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심지어 프랑스, 독일, 유럽 같은 경우 고등학생들이 수업 파업을 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보장이 돼 있지만 저희들은 뭐 노동 3권이 온전히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휴가를 내고 그것도 반나절 그렇죠. 조퇴를 내고 그것도 수업을 다 교환해가면서 네. 나왔는데 그것이 뭐 마치 엄청난 학생의 뭐 수업권 침해다 그렇죠. 이러면서 대정부 투쟁인 양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 정도 갖고 겨우 요걸 갖고 수업을 막 안 하고 온 것도 아니고 다 이제 그렇죠. 하실 수 있는 분들로 대체를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이제 뭐 학생들을 팽개치고 선생님들이 막 이러면서 이제 종편 방송에서는 하루 종일 공격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퇴투쟁하신 선생님들 포함해서 수백 명이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강경한 입장에 계신 분들도 있겠고 또는 뭐 약간 좀 덜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게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신호위반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통지서 하나 받는 게 아니니까 이제 약간 그 내부적인 동요도 검찰 고발 이후에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 전교조 안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이제 교육부가 형사 고발을 했죠. 네. 이제 제2차 세월호 관련된 시국선언 교사들 주동자라고 하는 주동자. 전임자 71명과 네. 조퇴투쟁을 주도했던 각 16개 시도 지부장 그다음에 본부 전임자가 16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전체로 합치면 75분 정도 돼요.
언론에서는 100여 분 뭐 이렇게 겹친 인원들이 있어갖고 한 75명 형사고발 당했는데 네. 뭐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라면 그 학교에 막 이렇게 비판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을 뭐 교사 입장에서는 불러서 왜 그러냐 한번 들어보고 뭐 대화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맞는데 학교 비판했다고 그 학생을 경찰에 고발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뭐 어쨌든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거고 해직자 조합원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노동 현실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알아주지 못하고 어쨌든 극단적으로 교육부 후속 조치까지 그러니까 후속 조치 내용 보면 거의 이거는 불법 노조 취급하는 내용들을 거의 사실 다. 지금 네. 법의 노조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정교조가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확히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교조가 지금 불법이 됐는데 저들이 하는 것도 다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호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의 노조라는 법의 의미가. 노조라는 부분은 이제 법리상 표현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노조 아님 통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판결문 같은데 노조 아님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법원도 이제 판결문에 이제 법의 노조라고 통상 이렇게 부르는 거는 네. 이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해석적인 개념 규정으로 좀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불법 노조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그 단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가입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정교조의 비합 시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합법화 이전에는 불법 단체로 규정이 됐던 거고 선생님이 가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1,500명의 해직 교사들이 그랬죠. 만들어진 거죠. 어떤 활동을 했다라기보다도 네. 가입 자체로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법의 노조는 뭐 가입 자체가 저들의 처벌의 대상은 아닌 거고 교원 노조법상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좀 해야 된다든가, 네. 그다음에 전임자 휴직을 보장해줘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주지 않겠다 정도가 이제 법의 노조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고발당하신 선생님들 재판까지는 가시게 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뭐 법적으로 어떤 조력을 받고 계신 건가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도움을 주세요. 저희들 네. 변호인단도 지금 거의 50여 분 정도 계시고, 주로 이제 민변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력은 뭐 기본적으로 받고요. 저희들은 뭐 법률적인 절차에서 뭐 구제를 이렇게 기대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서도 결과적으로 일정 선생님들이, 벌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해직 처리를 시국선언으로 16분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부당해고로 해직 정도의 과한 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전원 복직을 하셨습니다. 네. 일제고사 뭐 관련해서도 다 복직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교육부의 이제 과거의 경험상 뭐 해직까지 징계를 추진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일정한 징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부당하죠.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한 시국선언은 교사들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수백의 제자와 교사들을 잃었기 때문에 교사들은 단순합니다. 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이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를 실제로 해결할 주체가 뭐 본인들이 임명한 그 교육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수 있는데 뭐 거의 인사 참사 수준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 대계주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 교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체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거를 교사들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는 또 다른 요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사들의 심경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또 그런 대통령 퇴진이라는 한 줄이 들어갔다라고 또다시 징계를 몰아붙이는 것이 지금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고 있는 한 대통령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또 보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뭐 제가 앞으로 드릴 질문까지 다 합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어려운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퇴진 문제까지 언급을 하신 이 정교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리자면 이 학부모들의 느낌이랄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갖는 위상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특별하다 보니까 왠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이런 이슈보다는 조금 뭐랄까 그런 것에 관여되는 게 약간 불안하게 여기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또 교사분들이 이렇게 정교조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면이 강조되는 것이 좀 어렵고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여론이랄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 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뭐 지금 대통령이 제 역할을 못한다.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는 정서는 뭐 다 공감하는 교사들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보편적인 어떤 시각에서 좀 어쨌든 당사자 제자를 잃었던 그 아픔들을 지금도 사실 계속 갖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걸로 대표되듯이 학생들한테 무조건 수동적으로 길러왔던 교육에 대한 반성도 선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정교조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주체적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제도의 벽을 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남다른 어쨌든 그 아픔들 지금도 좀 계속 치유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더 절박하게 정부를 좀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네.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전교조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 네, 그것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보여준 이미지와 현장에서 보여준 이미지가 극과 극을 달린다라는 것이죠. 어떤 극과 극을 달린다면 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여질까요? 그러니까 전교조의 그 소위 참교육의 실체가 참교육 실천 강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14개 조항인데 13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하느냐 경교조 선생님이라면 저도 조합원이라면 그냥 그 평화, 인권, 민주주의, 생태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동료 교사들과 협력한다. 뭐 이런 내용이 13가지고요. 마지막 한 줄이 이러한 참교육을 왜곡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에 맞서 투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소위 정교조 선생님들을 학부모로서 내지 학생으로서 일반 시민으로 접할 기회가 없는 분들은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만 갖고 정교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선 현장에서 평화 교육을 하고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이런 교육을 언론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정교조를 끊임없이 이제 공격하고 있는 실체들이 있습니다. 뭐 넓게는 현 이제 대통령님도 그런 한 몫을 하시고 계시고 집권 여당도 그렇고 뭐 보수 언론, 소위 이제 정교조 추방운동본부로 대표는 우익단체 전문적으로 또 하고 있고 조중동이 그런 것들 그대로 좀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뭐 언론을 장악하지 않는 이상은 공격하는데 뭐 저희들 방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현장에서 정교조 선생님들 접하는 직접 학부모로서 학생으로서 뭐 지역사회 일꾼으로 접하는 분들을 보면 뭐 정교조 선생님들 가장 헌신적이고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고 그리고 대학도 잘 보낸다는 평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을 갖거든요. 전형이 복잡하면 정교조 선생님들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만큼 얘에 맞는 전형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들 경험상 더 아이들한테 애정을 쏟는 분들이 더 대학을 또 잘 보내요. 입시제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렇겠죠. 그걸 직접 접한 학부모들은 너무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조중동에서 맨날 정교조가 뭐 정치투쟁한다, 이념투쟁한다 그러면 그냥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기가 쉽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또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선언이나 조태투쟁도 어떻게든 그런 거와 좀 엮어서 뭐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뭐 무방비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노조 전임자죠. 지금 이제 대변인님도 전임자로 일하고 계시고 그 전임자에 대한 지금 복귀 명령이 있었고 7월 3일이 원래 그 시한이었어요. 예. 근데 그 시한이 지금 좀 연장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가 좀 있으면 보도자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오전에 이제 교육 담당 기자들하고 백브리핑이 있었다라고 들었고요.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듣기로는 19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19일로 다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아마 발표를 할 거라는 거고 그 명분은 갑자기 교육부 입장에서는 창피하잖아요. 3일까지 안 하면 막 직권면직 한다고 징계 했는데 엄청 때릴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주워 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명분이 뭔가 봤더니 뭐 교육감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한다. 뭐 요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네. 공색하네요. 예. 또 하나는 뭐 지난 3일 날 저희들 형사고발을 했어요. 그 네. 3일이라는 시점이 바로 복귀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왜 3일 날 갑자기 형사고발을 무리하게 진행했는가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3일 다 복귀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네. 뭔가 교육부 입장에서 강하게 뭔가 징계 예고한 대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왜냐면 법리적으로 딸리거든요. 19일로 지금 법으로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형사 고발이라도 강하게 좀 나가자.
이렇게 좀 교육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귀 시한은 다가오는데 명분이 좀 약하니까 형사 고발까지 해서 좀 명분 쌓기 차원에서 그렇죠. 3일은 교육부가 초조했을 거고요. 19일은 저희들이 이제 초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이 이렇게 넘어온 셈인데 정교조 선생님들 쪽으로. 근데 복귀를 안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뭐 직권 면직 사실상 이제 해고죠, 해고. 네. 그럼 선생님을부터 하시죠. 신분을 잃는 조치. 그러니까 네. 배제 징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아예 이제 배제해버리는 그런 징계를 좀 진행하려고 교육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지금 그러니까 그 사학법 투쟁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딱 이렇게 정말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지면서 이 대통령님과 이 정부가 이 전교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좀 더 확실히 딱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정말 이제 정부가 세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해직되느니 그냥 좀 복귀를 하시고 후위를 도모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지금 대변인님도 뭐 그 입장이시잖아요. 저도 뭐 복귀 신청에 사인 하나 하면 뭐 해직될 일이 없고. 네. 89년에 이제 1,500명의 우리 이제 소위 선배 교사들도 탈퇴학서 사인 하나만 했으면 해직이 되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사인 하나의 문제가 사실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교조를 지킨다는 거는 뭐 단순히 조직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비리사학도 여전히 판치고 있는 세상이고 학교장도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학교를 좀 대상화시키는 이런 상황들. 아이들이 입시고통에 이제 시달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정교조가 사실 조합원이 없다라면 저희들이 상상하기 힘들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끔찍하죠. 그러니까 정교조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직교사 9명을 지킨다는 그 자체에 어쨌든 저희들 정신이 있는 거고 사실 누가 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뭐 전임 생활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다들 12시까지 야근을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해직교사 9명을 저희들이 품에 안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6만 조합원이랑 거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의 집행구조와 예산의 90%가 현장 지원 시스템인데 그 역할을 하는 인적 자원이 저도 전임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고민은 뭐 전원 미복귀를 원칙으로 세웠지만 또 개개인의 사정이 있어요. 돈벌이를 나홀로 하는 또 돈벌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연금이, 어쨌든 교사들 그나마 뭐 연금에 대한 보장책이 돼 있어서 네. 20년이 또 안 되면 연금을 또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 복귀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네. 참 그 생계라는 게 참 그래요. 아무튼 참 우리 게시판에 우리 하병수 대변인님 나오셨다니까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 뭐 거침없이님 출석했답니다. 내추럴 파레트님 출석하셨고요. 신월동 빡빡이님께서요. 출첵 뉴스에서 봤는데 정교조 대변인님 남자인 제가 봐도 되게 잘생기셨던데요. 하하하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우리 동그라미님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또 하병수 대변인님께 질문, 뭐 궁금하신 점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우리 교육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 일선의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선생님들의 의견은 뭐 어떻게 교환이 되고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병수 대변인님은 어떤 과목 선생님이세요? 저는 이제 경기도 양평군의 양평고등학교 네. 사회 가르치고 있어요. 사회. 예, 지금은 이제 2년 동안 전임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시니까. 가르친 일을 잠시 중단하고 있죠. 예. 네. 그러면 현장이 좀 그립진 않으세요? 아이들 만나는 거? 그렇죠. 뭐 저희들이 가장 뭐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수업하다가 뭔가 교감이 딱 됐을 때 그때, 통한다. 그때 쾌감은 그래요? 뭐는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입시교육 문제 위주의 문제풀이 수업을 수능 아이들 대비시켜줄 때 가장 스스로의 비참함, 자괴감을 느끼지만
그래서 뭐 저희들이 정교조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현실의 장벽을 좀 뭔가 개인적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집단의 힘이 필요한 거고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해서 사실 정교조에 다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애초에 정교조가 탄생했던 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대표되듯이 아이들의 입시교육 속에서의 그 자살로 저희들이 출범을 했었고 그렇죠. 남들은 뭐 촌지 문제로 지금 정교조를 상징적으로 생각하는데 촌지는 사실 입시교육의 산물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봐달라라는 네. 가장 본질적인 거는 사실 뭐 아이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현행의 어떤 입시, 살인적 입시 시스템 그리고 그 입시 시스템으로 인해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사회 시스템 학벌로 대표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거의 뭐 사회 개혁 부분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뭐 정교조 한 단체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교조가 상당히 많은 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맥락이 있는 거고 지금도 정교조 역할들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정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가라. 맨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옛날 촌지 거부운동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라도 왜 안 하느냐. 그것만 해라 이렇게 하는데 뭐 정교조 조합원이 촌지 받는 선생님 없죠. 그리고 그럼요. 학기 초가 되면 아마 학부모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이렇게 담임선생님한테 편지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정교조 선생님이 아니냐의 어떤 식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떤 식별법이 있나요? 뭐 촌지 보내지 마십시오. 부담 없이 오십시오. 네. 담임 선생님이 그런 편지를 예, 전 체벌하지 않습니다. 정교조 선생님. 딱 보면 정교조스럽다. 과거에 이제 뭐 정교조 식별법이라고 되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봤어요. 예, 그게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의 초심이고 뭐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교사, 가난한 아이들한테 상담을 많이 하는 관심을 기울여주는 지나치게 선생님.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뭐 촌지 안 받는 선생님.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교조 선생님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 당연히 교사다운 그거죠. 그러니까 정교조가 법에 노조되거나 아까 해체되는 순간은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학교의 회의, 뭐 교무회의나 교사들 회의 구조가 지금 정교조 분해 회의처럼 그런 어쨌든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어떤 고민을 삶을 통해서 좀 서로 실현하는 그런 모임이 모든 선생님의 회의 구조라면 정교조 있을 필요 없죠. 네. 네. 그래서 과거의 식별법 자체가 저희 일반적인 교사가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모습인 거고 저희들도 지금 그런 실천은 뭐 25년 전이나 동일하게 실천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매번 뭐 조중동에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대통령도 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게 저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초심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럼 초심으로 돌아간 그 당시는 더 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요. 뭐 정교수 선생님들 용공 좌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종북이라고 하지만 네. 그 당시에 더 심했거든요. 조중동 기사들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반상회까지 동원하면서 소위 이제 찌라시를 이렇게 뿌려댔거든요. 그랬죠. 예. 89년에. 그랬던 뭐 언론들이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보면 저희들은 뭐 초심으로 돌아가면 더 엄청날 텐데 왜 이러실까요,들? 그렇죠.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얘기로 저희는 들립니다. 그럼 하병수 대변인님 나오신 김에 우리 양평고등학교에서 이제 하병수 대변인님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는 우리 학생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1부 끝나기 전에. 얘들아, 선생님 나오셨다. 지금 제가 가르쳤던 애들은 지금 3학년. 입시. 고3이고요. 가끔 이제 뭐 TV 나올 때 메시지를 많이 보냈는데 요즘은 잘 안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질리나 봐요. 또 나왔어, 선생님? 이러는 거 아닐까요? 이제 뭐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뭐 요청했던 제자들이 눈에 선해요. 네, 보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교단에서 지키는 것도 저희 역할이기도 하지만 중앙에서 현장 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양평고 학생들 좀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아주 바쁘십니다. 1부 하병수 대변인님과 함께한 1부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선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김선의 시사돌직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하병수 대변인님 모셔서 오늘 그 전교조와 그 정부를 둘러싼 대립, 뭐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대변인님. 그 전교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전교조에 대한 이 정부의 탄압이 어떻게 보면 이 지방선거에서 그 진보 쪽 교육감님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당선이 되신 이후에 정부에서 좀 더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죠. 일단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 자체가 뭐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정교조의 승리다. 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긴장감은 아주 뭐 깊숙이 정부가 느끼는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제3기 진보 교육감 선거에서도 13명이 아니라 15명 내지는 전원 이런 위기의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해 2기 선거를 보면 그 진보교육감이 있는 현 진보교육감은 100% 재선이 됐습니다. 네. 아, 그렇죠. 뭐 김상근 교육감이 이제 옮긴 거 뭐 빼놓고면 어쨌든 그 지역을 포함해서 100% 재선되었고 보수교육감은 6명이 현직 분들이 나왔는데 3명이 당선됐거든요. 그 3명조차도 뭐 경상도의 그 지역적인 특성이 분명히 반영이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진보교육감 4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현장에 실제 변화가 있더라. 잘 하셨거든요. 예. 대부분. 뭐 그런 거를 실증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선거에 된 거고 뭐 이런 흐름이라면 제3기 진보교육감 더 13명 이상의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렇죠. 그런 위기의식이 이제 아마 두 가지 양상으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아주 열을 올리고 있죠. 그렇죠. 뭐 개선으로 이 부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이상 아마 13개, 15개를 된다고 하면 직선제 폐지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뭐 딱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직선제 폐지로 밀고 가기로. 예. 그럼 전처럼 이제 임명직으로다가. 그죠. 옛날 뭐 이미 다 경험해봤어요. 대통령 임명제도 해보고 간선제도 해봤는데 다 부작용이 생겨서 결국 직선제까지 온 건데. 네. 그걸 되돌리겠다. 다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로 가는 것. 요걸로 좀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것. 어쨌든 진보교육감의 탄생 자체가 전교조 활동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건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거고. 네. 진보교육감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도 있지만 전교조 타격을 통해서 우회적인 타격도 분명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 자체가 좀 교육부 후속 조치에서 보여주듯이 좀 노골적으로 탄압을 좀 가속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진보 교육감님들이 그 13곳에서 당선이 된 거를 두고 이제 어떤 평론가님들은 이제 보수 쪽 진영의 후보들이 이제 분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 교육감은 진보 단일 후보로만 한 분 정도가 나왔지만 그렇죠. 보수 후보들은 뭐 서너 명이 난립을 했기 때문에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지갑 주순 거다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보다는 이제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이 그렇죠. 직접 이제 혁신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니까 진보 교육감님들이 실제로 잘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수 쪽에서 반성하고 성찰하면 되는 문제예요. 왜 우리는 당선되지 않았을까? 내용이 딸리니까 일단 그리고 본인의 입신양명을 앞세우지. 그러니까 교육감이라는 직책은 보수 쪽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기들 거였거든요. 아, 쭉 내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입지를 키웠고 교육 기득권을 재생산해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교육 현장의 변화보다는 개인의 어떤 입신 양명을 앞세웠던 부분인데 그 속성은 지금도 변하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1기 때도 안 됐고 2기 때도 안 됐거든요. 아, 개인의 입신 양명을 그렇죠. 위한 수단으로 교육감을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화 안 될 안 수가 되죠. 밖에 없다. 아마 3기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허. 그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단일화가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진보교육감은 단일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어쨌든 같은 신념과 같은 지향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화 실패의 원인을 돌리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그렇게 불구하고. 근데 또 폄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 거죠.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일단 9% 정도 올랐습니다. 네. 1기 진보교육감보다도 사실 득표율이 올랐고, 그 추이를 보면 충분히 이제 정책적 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 의하면 각 지역에 스스로 이제 중도 성향의 어떤 정책을 표방한 단위도 꽤 있어요.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보수로 또 보기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봐야지 어쨌든 뭐 다 보수로 보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진보교육감님들이 많이 이번에 당선이 되셨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정교조 선생님들이 이렇게 법의 노조 관련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시는데 진보교육감님들이 많이 당선됐으니까 진보교육감들과 이렇게 연대해서 좀 어떻게 이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실제로 좀 이렇게 서로 연락하시면서 공감대 형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정교조 위원장님이 이제 비공식 교육감 순회 면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는 10일 진보 교육감님들 순회 면담. 예예 뭐 인천, 충북 이런데 거의 다 진행을 하셨고 지금 오는 10일 오전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하고 면담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진보 교육감이 좀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후에 뭐 그분들과 협력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혁신학교 운동이든 학생 복지 인권 확산이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실천의 내용이 중심이었고 진보교육감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 준 거거든요. 네. 진보교육감의 역할 자체는 어쨌든 정교조 입장에서도 학교 현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좋은 기회다. 뭐 이런 판단으로 그런 협력적인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이지. 뭐 정교조 자체의 어떤 뭐 이렇게 강화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쨌든 메리트 이런 걸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는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기대는 교육부 후속 조치가 보면 뭐 전임자 복귀 명령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사무실 지원, 임대료까지 다 회수하겠다라는 거고 저희들 어린이날 행사나 학생의 날 행사 때 이제 일정 정도 보조를 받았는데 그것도 다 끊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청 내에서 이제 현장 교사들 들어오는 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한 위원회에서도 다 빼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 89년도에 불법 노조 취급했던 후속 조치예요. 예. 네. 그리고 조합비 납부 체제도 형제실에 협조해 주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학교에서는 그 무슨 테니스 동호회나 이런 데도 회비 납부 요청하면 해줘요. 그렇죠. 정교조는 해주지 말아라. 아하. 거기 불법 노조 취급한 거죠. 그리고 지역에 그 퇴직교장들이라고 삼락회라는 모임이 있고 퇴직 교육 공무원들 뭐 민우회라는 뭐 모임이 있어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데 사무실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하물며 6만 조합은 불법 노조가 아니고 학교 현장에 제 역할을 어쨌든 역할 자체가 상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교원 단체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노조가 아니라 교원 단체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굳이 사무실 임대료를 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랑 비교해봐도 이건 단순히 이제 법의 노조 추구가 아니라 왜 이 정부가 정교조를 법 밖으로 내밀려고 하는가 그 의도, 그 의도가 후속 조치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중단, 예산 납부를 못하도록 중단시키고 집행 인력을 뺀다라는 거는 예산과 집행 인력을 잡는다라는 건 정교조 사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교육감이 무리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 모든 부분들이 교육감 권한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정교조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부분에서 중단해줄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좀 지연을 시킨다거나 예. 그렇다고 뭐 유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저희들을 감싸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보교육감이 사실 뭐 무너지면 저희들도 무너지는 거고 서로 어쨌든 서로를 봐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는 소신껏 최대한 법리적인 수준에서 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막아주시는 막아주지만 무리하면서까지 해주길 기대하진 않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이렇게 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교육 현장에 대해서 같은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뭐 교육감님들도 그렇고 정교조 선생님들도 그런데 이게 또 입장이 있다 보니까 뭐 마냥 그쪽에 우리 좀 도와달라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어렵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정교조 입장에서는 있으신데 뭐 기대를 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 진보교육감님들이 조금 바람막이가 돼주신다면 좋겠다.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 우리 방송 게시판 한번 볼까요? 서희 아빠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전교조 마냥 응원만 하기에는 나가서 더 고생하시라고 등 떠미는 듯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낙장불패님 오셨습니다. 출석 체크 멀리서 청취 응원합니다. 산까치님께서요. 전교조 선생님들 항상 응원할게요. 중딩 1, 초딩 1 두 아이 아빠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조는 어쩌다가 빨갱이 이미지가 생긴 건가요? 이런 글에 대해서 낭희님께서 그런 거는 정권 비판하는 사람들이란 건 오래된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크신사님 오셨네요. 이 시대 최고의 희망 전교조 응원합니다. 또 갱이님께서요. 전교조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많이 또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전교조에 대한 이런 탄압, 이 정권에 대한 탄압, 뭐 아까 방송 초반부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됐잖아요. 예. 이 전교조라는 이름으로 태동하기 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도 그 이전 89년 이전에도 이 전교조의 새싹이 자라나고 있을 때부터 이 대통령님의 아버님 때에서부터 예, 이런 그렇죠. 이 싹을 밟아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그때에도 더 옛날에도 아주 많은 대량 해직 사태가 있었다는데 아까 중간에 조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뭐 길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 부분인데 아파서. 네. 지난 뭐 전교조 위원장님이 단식 농성을 한 20일 가량 했습니다. 그 단식 농성장에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네. 소위 4.19 교원 노조 활동을 하셨던 뭐 부산 지역에 뭐 선전부장 하셨던 분들 네. 활동가 두 분이 또 방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원 노조의 시초. 예, 시초죠. 사실 그러면은 전교조의 그때 뿌리죠. 활동하셨던 분들 굉장히 연세가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한 80대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시고요. 1960년으로 거슬러 가보면 정식 명칭은 뭐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일명 4.19 교원노조라고 네. 합니다. 그 4.19로 인해서 교단에서도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이 똑같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이 했던 그 교사들을 거의 정권의 신여 그 정권 홍보 수단으로 교육을 삼아왔던 그 역사를 좀 밟고 있었기 때문에 교원 노조의 필요성이 그 당시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 당시 교사들이 8만 명이었는데 그 당시 4.19 교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4만 명, 와. 50%의 가입률을. 오 대단하네요. 60년대 말이죠. 그렇죠. 오호. 하지만 이제 그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바로 이제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교원 노조 해체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1,500명의 그 탈퇴하지 않은 교사들을 해직시켰고요. 네. 활동가들 54명을 핵심 조합원들을 구속시켰습니다. 약 10년에서 15년의 구형을 시켰고요. 그래서 와, 10년, 15년씩이나요? 예. 그래서 53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도 박정희의 딸이 그 대통령이 다시 교원노조 탄압을 하는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참 이게 역사적인 이 맥락을 두고 보면은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교조의 이 악연, 정말 이 끈끈한 구연이 50년을 넘어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도 이게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거를 현장에서 바라보실 때 참 마음이 씁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참 이명박 정권 이후로 뭐 초등학생까지 이제 일제고사를 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뭐 오린지 정부라고 그러죠. 처음에. 그렇게 이제 뭐 영어 몰입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교육이 굉장히 퇴보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들 많이 선생님들이 느끼시고 계세요? 일단 MB 정부 때 소위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자사고를 엄청나게 많이 세웠어요. 그랬죠. 뭐 특목고뿐만이 아니라 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00개, 300? 예, 300개를 만든다. 네. 영화 제목 300 있죠. 그러니까 저 영화 300을 생각했어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지 몰라도 300개를 세우는 프로젝트에 돌입했고 실제 300개 근접하도록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특히 네. 서울 지역에 요구가 있으면 다 세워졌죠. 하겠다 그러면 그냥 다 지정해주고. 예, 그래서 뭐 25개라는 굉장히 많은 자사고가 생겼는데 이 자사고 뭐 그 학교를 세울 때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로서 뭐 일정 정도의 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권을 좀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그 학부모한테 일반 학교 3배에 넘는 수업료로 그 재정 비용을 좀 충당해라. 뭐 이 정도인데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는 대신에 그 재정 지원을 일반 공립학교에 확산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사고로서 일단 자율적 운영권을 주는 대신에 그 모델, 그러니까 좋은 학교로서의 모델을 만들고 그걸 일반 학교 확산해라. 뭐 이러저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했지만 결론은 특권학교. 그렇죠. 기족학교 기족학교죠. 네, 그렇게 되고. 공교육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이제 기회균등이 대원칙인데 헌법적인 기준이죠. 근데 이미 이제 돈으로 장벽을 쳐놔서 네.
부유한 자녀층이 아닌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구조. 귀족학교로서 욕먹기 싫어서 소위 이제 사배자 전형이라고 일정 정도 20%를 뒀는데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억지로 들어와도 감당을 못 하죠. 왜냐면 일반 세배 수업료뿐만이 아니라 부대 비용, 체험학습비나 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학 등록금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그걸 감당하기 어렵고 학교의 노골적인 차별, 그리고 아이들 부유층 자녀들과의 문화적인 격차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전학에 속출합니다.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미달을 이제 일반 학부모를 채우려고 이제 입학 비리를 저질렀던 게 작년 이제 국제중 사태였고요. 예. 그리고 또 사배자 전형이라는 것도 또 이제 또 잘못 예. 악용이 되어서 이제 최고 재벌의 손자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학교로 이제 전락되어 있고 그러게요. 그 자사고로 인해서 인근 주변의 일반 학교가 이제 소위 황폐화되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자사고로 몰리다 보니까 네. 성적이 이제 어쨌든 학급에 수업이 제대로 되려면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들 섞여야 좀 수업이 돼요. 근데 중하위 그룹 아이들만 있는 상태에서는 생활지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니까 황폐화라는 게 괜히 황폐화가 아니라 그런 영향을 실제 자사고가 영향을 줬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교육에 그런 걸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교육 생태계를 파괴한 거죠. 그리고 모집 단위가 일반 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지만 자사고는 모집 단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네. 그 지역 애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황소개구리 같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황소개구리에 대형마트 또 들어서면 그러니까요. 일반 이런 거에 다 파괴하듯이. 대형마트 느낌? 그래서 저희들이 자사고 올해 이제 5년 주기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진보교육감이 들어서기까지는 그 평가 내용이 자사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 이런 게 주요 평가였어요. 그러면 다 만족한다. 다 만족한다 그러죠. 그럼 우수해서 통과 이거였는데 이번에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면서 평가 요소에 뭘 넣었냐면 일반 학교에 대한 영향 평가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사고가 정책적으로 다른 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럼 그걸 누가 평가하나요? 그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보는 거죠. 인근 학교 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평가 지점 자체를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책 위반자의 입장에서는 맞는 거죠. 그 학교를 독립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좀 보면서 자사고 애초에 저희들은 애초 자체가 특권학교로 출발했다고 하지만 그 명분상 제시였던 설립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지금 진보교육감이 또 하나의 과제고 이런 학교를 또 없앤다고 하니까 또 이제 진보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쓴다라고 좀 공격을 좀 하고 있죠. 참 그 전교조 선생님들과 그리고 진보 교육감님들의 가장 큰 성과물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는 게 혁신교육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또 혁신학교는 참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지역에도 혁신학교가 있는데 그 혁신학교 주변에 이제 집값이 예를 들어서 이사 오려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가 허름한데도 집값이 막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다니는 아이들도 이제 다른 학교에 전학을 오거나 이렇게 공부에 지쳐있던 아이들이 굉장히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혁신학교 보내는 부모님들 말을 들어보면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잘 보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광노현 교육감이 이제 물러나신 이후에 그 혁신학교의 기세가 조금 꺾였어요. 지금 혁신학교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국에 578개 혁신학교가 있고 아마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확산시키겠다고 해서 대략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00여 개가 넘는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사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단순하다. 각 교육 본질에 가장 걸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근데 그런 걸 운영하려면 위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내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소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출발 자체가 기존에 이제 관료 시스템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발성과 협력성이 가장 그런 거에 어떤 뿌리이고 생명인데 선생님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열심히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야 되는 거고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절묘하게 잘 맞는 학교들은 지금 소위 성공하는 말씀하셨듯이 주변 집값이 뛰는 모두 잘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미 뭐 5년 넘게 혁신학교를 경험해보니까 뭐 괜찮더라. 그럼 정부 정책 입장에서는 이런 문화들을 좀 일반 학교 확산할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혁신학교를 이제 보수교육감이나 현 정부에서는 공격을 하죠. 혁신학교 학력 떨어진다. 학력. 뭐 초등학생들 어쨌든 학력이 실제 뭐 저희들 모든 자료에 보면 학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력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사실인데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혁신학교 된 지 지정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무슨 미달 학업 성취 미달 학생들이 많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단 3개월에. 근데 그 학교들 공통점은 되게 열악한 지역에 있는 저소득 자녀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죠. 그런 학교들부터 혁신학교 많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갖고 이제 막 비판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비판받는 이유는 어쨌든 전교조가 주로 혁신학교 운동을 시작해왔고 지금도 가장 열심히 일선 현장에서 중심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엄연히 전교조 조합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신학교 리클 전교조가 만드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잘 되든 못 되든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정치권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자리매김되어 있죠. 참 힘든 싸움 하고 계신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 한국의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ILO를 비롯해서 OECD의 사무총장도 작년에 언급을 했죠.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이 ILO나 OECD 같은 이런 국제단체들하고 어떻게 그 전교조 문제를 연대해서 좀 지원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들 과분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줬습니다. 작년에 정말 제가 자료를 정리한 것만 해도 한 10여 차례 공식 기구에서 이렇게 권고를 압박을 할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가 최선의 방향인 거고요. 근데 이미 이제 한국 정부가 무시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계속 무시당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면 유엔이 아닙니다. 네. ILO입니다. ILO. 예, 역사가 가장 오래돼 있고요. 그래서 ILO 사무총장이 한국에 오면 내지는 전 세계에 가면 주로 대통령이 예우를 해줄 정도로 급이 되게 높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이제 천박하냐면 ILO 사무총장이 긴급 개입을 작년 전교조 문제로 2번 했거든요. 네. 근데 ILO 사무총장 그거 총무다. 총무에 무시.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런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국제 기준은 당연히 해고자 인정하는 거다. 노조 스스로가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라. 이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용노동부는 계속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국격을 얘기하지만 한복 외교, 패션 외교 그런 국격은 따지지만 이런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국격을 무시하고 있는 게 현 정부의 수준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